제가 이제 뭐 아시는 건 다시 이렇게 다지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벌써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겨우 2주 배우시고 이렇게 벌써 여러 군데 EM을 쫙 실험을 해오셨어요. 일주일이 아직 안 됐는데 발효가 아직 안 된 상태죠. 발효 중인 상태인데 내용이 지금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래서 저희가 심한 과정에서 보통 이 과정을 다 합니다. 이 회사에 저희가 쫙 사다가 다 발효 똑같이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걸 또 해오셨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일단 그리고 상태를 보시면 이 병이 제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이 병만 위에 이렇게 하얗게 끼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끼는 게 뭐라고 배우셨죠? 효모의 시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미생물은 초 단위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서 효모의 작용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효모가 가장 많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효모가 많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게 급격하게 발효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얘가 많이 껴요. 그럼 얘네들은 보시면 하나도 안 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서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되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되는 게 좋을까요? 뭐든지 너무 급한 거는 취하는 법이거든요. 서서히 단계를 밟으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낄 때는요. 병을 재활용할 때요. 자, 내가 이 페트병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걸 안에 흔들어서 씻고 또 여기 다시 재발효를 했어요. 그럼 내가 물에 흔드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잡균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에 남아 있었겠죠. 그럼 거기다가 EM을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제대로 발효, 정상적인 발효보다는 좀 잡균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발효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이런 것들이 많이 껴요. 끼는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와서 한번 각 회사별로 한번 냄새 한번 쭉 맡고 들어가 보실게요. 해오셨으니까. 자, 그래서 어느 회사께 지금 제일 코로 느끼기에 가장 좋으신 상태처럼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아까 선생님은 다 하셨었는데 본인 건데 다 하셨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본인이 코로 느끼기에 가장 좋은 상태인지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께서 준비를 너무 잘해오셔갖고 훌륭한 했어요. 사실 저희가 하는 네. 자, 다 체험을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떤 게 느낌상으로 가장 좋은 상태, 발효가 잘 된 상태라고 느껴지시는지. 네?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3번. 1번하고 3번. 자, 이렇게 돼. 급격하게 너무 발효가 빨리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미라는 회사는 한살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에미가 보관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약간 빨리 EM은 부패가 되면 EM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EM이 다른 애들을 다 발효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EM을 사용을 하는 건데 EM 자체가 부패가 된다 그러면 약간 문제 있죠. 근데 에미를 제가 사용해본 제가 특정 회사를 제가 비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치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용을 해봤을 때 6개월도 안 돼서 발효액이 아니라 원액 자체가 부패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좀 문제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약간 구리구리해. 좀 구리구리해. 자, 여기 거는 맑은 EM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향기라든지 발효에는 크게 문제가 없긴 한데
얘도 보관에 좀 문제가 약간 있어요. 원액 자체가 빨리 변해요. 예. 그럼 가장 향기라든지 발효 속도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가장 무난하게 잘 진행되는 게 전주대학교 이 제일 가장 무난해요. 향기가 일단 향기로워요. 냄새가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나요. 얘는 아예 맥주, 약간 그 막걸리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시큼하니. 근데 얘는 향기로워요. 그래서 저는 EM은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EM을 처음 배워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만들었는데 냄새가 구리구리해. 그러면 그분이 계속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첫 경험을 시켜줄 때가 제일 중요해요. EM을 처음 만나서 내가 그걸 처음 사용해서 발효를 딱 했을 때 그 향기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EM을 어떤 EM으로 첫 경험을 시키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발효했을 때, 느꼈을 때 가장 좋은 상태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그건 제가 어느 회사 걸 써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왜냐면 다 각 회사마다 자기들께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딱히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EM은 지금 2번 강의 들으시고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EM이 물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물을 어떻게 정화하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거지만, 수시로 궁금하신 거는요, 계속 이 과정 중에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EM은 한두 번 들은 걸로는 절대 이게 접수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경험보다도 이 체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계속 사용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용해보면서 그 경험치가 쌓여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EM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해본 거는 사실 얘기할 때 자기도 긴가민가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궁금하신 사항은 꼭 이 시간에 해당되는 거 아니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를 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갈게요. EM과 물에 대해서 할 텐데, 시간이 지금 또 많이 갔고, 또 좀 이따가 우리 또 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또 여기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넘어갈게요. EM 부분까지는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그림은 다 보여주고 싶네요. 네. 얘가 이런 또 난감한 상황이 이게 안 먹네. 포인터가. 네. 네. 이제 먹네요. 자, 우리 생존의 3대 환경 조건이라고 말하죠. 자, 얘들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애들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기, 물, 토양. 여기서 제일 급한 건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땅이죠. 먹거리 생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요 부분 중에서 오늘 특히 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애기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이거든요. 근데 물이 하는 일이 진짜 굉장히 많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물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 자, 우리 물에 의한 재앙을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볼까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죠. 그럼 또 비가 너무 안 오면 가뭄이죠. 또 한 가지 물에 의한 재앙이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해수면 상승이 있습니다. 이거 다 물에 의한 재앙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거 투발루잖아요. 그래서 물에 의한 재앙은 지금 몰디브도 한 30년 안쪽으로 가라앉을 예정이라 신혼여행 보낼 건 빨리 다녀오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봐가지고. 근데 사실 있잖아요. 모든 환경 문제의 기본은 뭘까요? 뭐만 해결되면 한 방에 해결될까요?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인구가 그 전에는요, 이렇게 거의 스스스 이렇게 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 1800년대 이후로 어떨까요?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하죠? 네,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면, 지구가 감당 못하는 거죠. 생태 발자국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요렇게 우리처럼 뭐 화장실 몇 개 있는지 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도꼭지 몇 개 있는지 이런 거 다 기록하는 걸 쭉 기록을 해서 제가 우리 집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이 상태대로, 요 상태를 누리면서 계속 살려면, 똑같은 지구가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군가 쓰지 않는 사람 그 뺏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네팔에서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냉장고가 있겠어요? 뭐가 전기를 쓰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밥할 때 불 떼는 것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잉여 자원을 우리가 땡겨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13억 인구가 다 같이 휴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네, 재앙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사람들이 그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걸 뺏어서 지금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환경 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 주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인구를 확 줄이는 거죠. 인구를 반으로 줄이면 되죠.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한 반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만 줄이면 우리 망해요. 아시죠? 네, 경제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네, 줄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미 지구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 시책은 경제적인 면에서 애를 자꾸 낳으라고 하죠. 네, 저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하수의 오염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지금 사실 EM으로 다 활용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지하수는 사실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일 좋은 흙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제일 좋은 흙은 상태가 어떤 흙이냐면 흙 유기질이 50%, 그 다음에 공기가 25%, 물이 25%. 자, 이런 흙은 어떤 흙이냐면 산속에 가면 이렇게 밟으면 발이 푹 빠지는 그런 흙에 비가 내려야 땅속으로 물이 쑥쑥쑥 내려가요. 학교 운동장은 저거 소금 뿌려서 다진 거잖아요. 비 오면 물이 땅속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요. 소나기가 그렇게 심하게 와도요. 좀 이따 가서 땅 파보면 그 바로 밑은 바짝 마른 그 상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그리고 1년에 비가 오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이 30cm밖에 안 돼요. 쓱쓱쓱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 막 지하 100m 안반수 막 좋은 물 먹는다고 막 좋아하시는데요.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지하수는 함부로 빼먹으면 안 되는 물입니다. 만들어지긴 데는 100년, 200년 걸리는데 사람들이 빨대 꽂아서 쭉 뽑아먹는 건 순식간이죠. 우리 요즘 서울 쪽에 무슨 일 많아요? 싱크홀 문제. 다 지하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구의 그 많은 그 전쟁들이 이유가 물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 전쟁을 막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막 전쟁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하는 게 뭐 이렇게 겉으로야 뭐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실제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그 거주민들을 왜 거주를 시켰냐면요. 거기 있는 요르단 강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강줄기, 물줄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 땅을 확보를 해야만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자체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자체끼리도 물 때문에 싸워요. 우리 옛날에 대구에서 페놀 사건 났던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낙동강이 흘러서 부산에서 취사하는 사람들은 그 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 분쟁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것만 하나 기억해 주세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석유가 고갈되면서 21세기는 무슨 시대다? 블루골드의 시대다. 물의 시대다. 앞으로는 전쟁도 다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뭐 이런 사막화 이런 건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 물을 찾아서 이런 것도 너무 선생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자,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물 속에 들어있는
이 물은 정확하게 한 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수 500짜리 한 병은 그 500ml만 물이 아닙니다. 그 생수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물이 또 추가된 물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을 가상수라고 하는데요. 이 쌀 키우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 연두색으로 보이는 거,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요거 뭘까요? 요거? 회색으로 보이는 거, 물방울이 뭘까요? 그냥 감으로 한번 딱 잡아서. 쌀을 키울 때 들어간 물이에요. 요 회색은 뭘까요? 다 쓰고 버리는 폐수. 이 애를 뭔가 이제 하고 도정하고 이렇게 해서 버리는 거. 이거는 도정하고 뭐 이렇게 씻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 자, 이렇게 돼서 사용하는 물의 양. 그러니까 쌀 한 톨에, 쌀 이 한 바가지에 이런 물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닭고기 같은 경우는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하죠. 육류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직접 내가 물을 쓰지 않았으나 내가 닭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이미 나는 이만큼의 물을 소비를 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상수라고 하죠. 우리 이산화탄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옷을 그냥 샀을 뿐인데 내가 직접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았으나 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이산화탄소가 다 배출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산화탄소 발자국이라고 하고요. 이건 가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요. 곡물이 필요하죠. 먹여야지, 또 씻겨야지, 이렇게 그런데 들어간 물을 다 포함을 하면요.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이 물을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달랑 소고기 1kg 이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물은 이만큼 쓴 거예요, 이미. 예, 이런 게 바로 가상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걸 바로 풋프린트라고 해서 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아까 이렇게 사용하는 물의 그런 양들이 쭉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버추얼 워터라는 거 개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이거 콜라 이런 요건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아랄해를 가셨어요. 아랄해를 가셨는데 원래 이따만 했던 바다죠.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사진 중에 보면 이런데 배가 여기 막 떠서 옛날에 고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배가 이제 물이 다 사라지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땅 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곳을 방문해 보시고 자기가 본 환경재앙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뭐 때문인지 아시죠? 얘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강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면화를 키우려고요. 옛날 구소련에서 면화를 키우려고 그 강줄기를 다 면화밭으로 돌렸어요. 여기 물이 유입이 돼야 물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오는 물이 없으면 마를 수밖에 없죠. 요거는 그냥 그림 한번 보세요. 그 서해에서 잡힌 가오리인가 홍어인가 모르겠는데 뱃속에 자 우리 바닷물도 흐르는 거 아시죠? 자 중국 쓰레기는 한국으로, 한국 쓰레기는 일본으로, 일본 쓰레기는 태평양으로 갑니다. 그 후쿠시마에서 그 사고 났을 때 다행이다고 했던 게 바닷물이 우리 쪽으로 안 흘러서 저쪽으로 흘러서 다행이다 그랬던 거거든요. 어쨌든 모든 쓰레기가 합쳐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다 합쳐져서 태평양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쓰레기들 문제도 물 문제 가장 핵심이고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한번.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나들이 나왔어요. 유원지에 놀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막 이 상황에서 놀고 싶을까 싶은데 이제 개념이 없으면 놀아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게 같은 게 사실 뭐 여름 휴가철에 막 해수욕장 같은데 이렇게 밤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차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우리는 밤새 누가 와서 싹 치워. 우렁각시가 와서 싹 치워요. 여기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물의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EM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의 오염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하면, 옛날에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물에다 더러운 거 안 버렸을까요? 에? 버렸죠. 뭐 똥기저귀도 빨고 다 해서, 모든 빨래는 내과에서 그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도 버릴 거 다 버리고 물을 더럽혔어요. 그래도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게 뭐 강이 오염돼서 그런 문제는 없었죠. 그럼 현대랑 과거가 뭔 차이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오염이 되고 그때는 오염이 안 됐을까요? 네, 이제 그게 물이 어떻게 오염되는지 원인을 알면 그게 이해가 되죠. 자, 첫 번째, 자, 부영향화가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질 검사할 때도 뭘로 검사하냐면 질소와 인을 확인합니다. 그 물속에 질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질소 성분은 똥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똥 종류, 분뇨. 그럼 뭐 소똥, 돼지똥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결합되면 급속하게 부영향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인 성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쓰는 합성세제 속에 대량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합성세제를 쓰기 전에는 물이 그렇게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걸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할 일이, 부영향화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합성세제를 사용하면서부터 인성분이 엄청난 양으로 유입이 되면서 급격하게 부영향화가 유지됩니다. 요즘 도심 주변에서 하천이 오염됐다. 이거는 공장 폐수 때문이 아닌 거 아시죠? 요즘 도심에는 사실 공장이 거의 없어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장도 요즘은 굉장히 심하게 제재를 받고 수질 정화라든지 이런 하수 종말 처리 이런 과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막 폐수를 막 이렇게 버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특히 대형 공장은 더 하죠. 지금 도시에서의 하천의 오염은 대부분은 생활이에요. 생활하수. 그 생활하수의 대부분이 우리가 쓰는 합성세제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 질소가 아무리 많아도 인이 결합되지 않으면 부영향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도대체 얼마만큼 오염됐는지를 알려면 수질 검사를 할 때 질소도 언제 들어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들어온 지 좀 오래됐는지, 질산성 질성, 아질산성 질소 이런 게 있거든요.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그 질소의 성분을 보면 얘가 들어온 지 오래된 질소인지 아니면 엊그제 바로 들어온 질소인지 다 구별이 돼요. 그게 한 3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그 3가지 종류의 질소 플러스 인을 딱 결합시켜보면 그게 물의 급수가 딱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이 우리 합성세제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께서 또 저 자세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자, 계면활성제도 천연도 있습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는요,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건 합성이고요. 천연 계면활성제의 대표는 비누예요. 비누. 네. 그래서 천연을 쓰면 괜찮은데 인공을 썼을 때 인산염과 제올라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부영향화의 주 원인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비정오염원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우리가 버린 하수가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요 비정오염원이라는 것은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오염원이에요. 그 하천에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평소에는 맑은 물이 흘러가다가 비 오는 날 물이 더 더러워, 더 시커멓고 더 냄새나는 물이 내려와. 그게 뭘까요? 어디선가 숨어있는 하수 배출구가 딱 숨어있다가 평소에는 배출을 하면 눈에 바로 보이니까 들키잖아요. 관만 딱 뽑아놓고 다 기다리고 모아놓고 기다리다가 비 오는 날 집중적으로 같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요 비점이라는 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오염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건 하수 종말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몰래 버리는 폐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민감시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맑은 물이 내려다가 이거 폐수가 내려오면 막 물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비 오는 날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평소에는 안 하다가 비 오는 날 집중적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고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시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 수입 부족은 아시죠? 물길이 자꾸 끊겨. 자, 작은 하천들은 어떡합니까? 덮어버려. 그죠? 그러면 큰 물길이라는 게 원래 작은 물길이 합쳐서 큰 물길이 되는 건데 이런 작은 지류들을 다 메워버리면 어디서 물을 공급받겠어요? 서울의 청계천이 비난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원래는 인왕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물줄기가 필요해요. 그죠? 원래 자연적으로. 근데 없어. 청계천 거기 광화문에서 그냥 뚝 끊어지죠. 그러면 그 물은 전부 다 한강에서 포 올려서 도로 돌려보내는 인공수로죠. 인공수로. 네. 물길을 다 물길도 잃고 사람들이 막 똑바로 피우고 난리잖아요. 인공구조물, 인공화물 이런 거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EM은 이분이 특허 안 내신 건 아시죠? 네. 특허를 왜 안 내셨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걸 이렇게 개발하셨는데 네, 이분이 좀 인류애가 강하세요. 네. 특허를 내서 돈벌이 수단으로 얼마든지 그 특허를 내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특허권을 이용할 때마다. 근데 그걸 안 하셨다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EM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다 제조법들을 다 공짜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배우신 분들은 이걸 안 풀어. 자기들의 노하우 안 풀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서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자, 우리 한 번 이렇게 1차 지금 발효하신 거잖아요. 요걸 재발효 가능합니까? 그러면 대속 사용, 돈을 주고 사기가 못하니까 그럼 한 번 발효했으니까 이걸 다시 재차 발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EM의 상태는 균형이 엄청 많이 깨졌어요. 이미. 원래 원액에 있었던 그 EM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뭐 0.01g 단위로 계량해서 지금 만든 발효액이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을 이미 많이 깨트린 상태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EM 100% 우리 원액 그거 한 통 하고 이 발효액하고 효능을 따지자면 이제 당연히 EM 원액이 100이겠죠? 100% 효과다. 그러면 얘는 안 배우셨죠? 만들기 나름인데요. 한 95% 정도 효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발효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뭐 때문에 이렇게 발효합니까? 그냥 EM 원액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EM 원액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0%라고 했잖아요. EM 원액을 쓰면 가장 좋으나 내가 500짜리 원액을 하나 사가지고 500ml만 쓰기엔 돈이 아깝다는 거죠. 경제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늘려서 20병으로 늘려서 쓰는 법을 배우신 거죠. 이게 바로 왜 발효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반드시 발효를 해야만 되는 줄 아세요. 원액 그냥 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원액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효능은.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요거 500을 하나 쓸 것이냐 2리터짜리 20병을 쓸 것이냐 우린 당연히 뭘 고를까요? 늘려서 쓰죠. 그런데 늘려서 쓰는 이 발효의 상태는 효능은 100%는 아니다.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95% 정도의 효능이라면 한 5% 정도 효능은 이렇게 손해는 감수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하시는 방법을 배우신 거예요. 그냥 원액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물은 어떤 물 사용하셔야 돼요? 아무 물이나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자연의 두 가지 방향성을 보시면요. 보통은 산화와 항산화, 부패와 발효, 경쟁과 공생의 관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발효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음식물 쓰레기도 EM을 부으면 발효한다는데 우리가 발효의 어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발효가 완성이 되면 모든 지구의 물체들은 발효가 완성이 되면 가루가 돼요.
보세요. 발효 퇴비를 만든다. 우리 다음 시간 할 거잖아요. 발효 퇴비를 할 때 퇴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삭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막 톱밥 뭐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삭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다 뭐가 되든가요? 가루가 돼요. 그게 발효의 완성이에요. 그럼 우리 김치를 얘기할 때도 발효식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 좀 잘못됐어요. 김치가 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요. 자, 어느 정도, 자, 그거는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인데요. 어느 정도 발효가 진행이 되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옆으로 쭉 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숙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치는 발효식품이라기보다는 숙성식품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이건요. EM은. 이것도 발효액이라고 하기보다는 숙성액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말은 발효액으로 보통 사람들이 발효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발효라고 표현은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숙성이라는 거 꼭 이렇게 담고 계셔야 됩니다. 발효의 끝은 가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모든 미생물계는 부패할 것이냐 발효할 것이냐 산화할 것이냐 항산화할 것이냐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쫙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EM은 사용을 했을 때 무조건 어느 쪽으로 끌고 오는 거죠? 이쪽 오른편으로 끌고 오는 힘이 바로 EM의 힘입니다. 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얘기 들으셨죠? 자, 음식물 쓰레기를 EM에다 발효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뭐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EM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지금 텃밭이나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퇴비를 쓰기 위해서예요. 네. 그게 무슨 차이냐면요. 일단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여름 날씨라고 가정을 하고요. 30도가 넘는 날씨에서는 며칠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일반 공기 중에는 부패균의 작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나쁜 미생물의 힘이 훨씬 강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부패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끌고 부패하죠. 자, 일단 부패하면 냄새가 어떤가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면 좀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벌레가 와요. 구더기가 생기죠. 그럼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EM을 부어놓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발효. 이것도 발효가 아니라 숙성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자, 발효. 음식물 쓰레기 혹시 발효 아직 안 해보셨죠? 자,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를 해보시면요. 얘가 뭐 형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과 껍질이면 사과 껍질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얘가 흐물흐물해졌다고 할까요? 약간 물론 물컹하면서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일단 향기가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아니죠. 향기가 좋아요. 특히 식물성 계통, 그러니까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껍데기들은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발효 향이 나요. 매실 띄울 때처럼 그런 냄새가 나고요. 그렇게 발효가 완성이 돼서 좋은 향기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로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발효가 되면 벌레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보름, 한 달을 두셔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EM의 힘이거든요. 원래 한 가지 미생물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죠. 유산균이면 정장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힘을 합친 공생의 힘에 의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죠. 시너지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EM의 공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물에서 작용하는 것도 결국 이 항산화 능력의 증대와 부패 미생물을 자기 도태하게 하는 거. 자기 도태라는 게 뭐냐면 미생물은 서로 잡아먹히는 약육강식 세계가 아니에요. 얘가 힘센 미생물이 힘이 약한 미생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 따먹기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일정 공간이 있을 때
자, 도마, 일정 공간이 있을 때 이 도마 공간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죠. 미생물은 어떻게 번식을 하죠?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미생물은 어떤 장소가 비어있을 때 자기 세를 넓히기 위해서 급격한 증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EM이 발효를 했다는 게 이게 미생물의 증식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숫자가 원액의 숫자와 거의 비슷해지는 단계까지 가면 발효가 완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5%까지 갔을 때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는 감각이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우리 EM을 활용해서 배우셨겠지만 자, 내가 발에 무좀이 있어요. 네, 무좀균도 어떨까요? 증식이에요. 두 마리, 네 마리 되고 네 마리, 여덟 마리 되면서 증식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가는 단계거든요. 자, 거기에 EM을 발라줬을 때 효과는 뭡니까? EM이 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약이 아닌데 어떻게 무좀균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확대되지 못해.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못 되도록 무질러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제, 도태식,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EM을 계속 발라줬을 때, 무좀이 사라진다고 느낀 건 무좀균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좀균이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자꾸 쪼그라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차 소멸을 시켜나가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죠. 죽이려면 약을 바르셔야지. 예, 무좀균을 죽이시려면 약을 바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무좀약 바르면서 EM을 같이 바르는 건 아무 효과 없이요. 그거는 모든 미생물을 싹 다 죽이는 약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있는 그 95%의 미생물들이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강하게 끌어오는 힘이 바로 EM의 힘이죠. 이렇게 이 EM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미생물 학자들은요 딱 한 가지만 전공을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선생님, 저는요 생물 전공입니다. 그러면 토끼에 대해서 잘 아시겠군요. 저는 양서류 전공입니다. 파충류 전공입니다. 그러면 개구리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개구리 중에서도 무단개구리 전공입니다. 개구리를 알긴 아는데 뭐가 전공이죠? 무단개구리 하나만 깊이 파는 게 박사예요. 우리가 박사가 되게 위대하긴 위대하죠. 네, 훌륭하긴 훌륭한데,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게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넓게보다는 하나를 깊이 파는 게 박사 과정이거든요. 그럼 미생물도 미생물 박사를 따려면 뭔가 연구를 하려면 내가 유산균이면 다른 모든 미생물 배제하고 그거 하나만 연구를 해서 박사를 따는 겁니다. 유산균 하나만 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 EM은 몇 가지 들어있다고 했죠? 이 핵심을 모르다니 어떡하지? 자, 1, 2차 시하셨으면 이건 아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 히가데로 박사가 한 2,000가지로 시작을 하셨다가 다 이렇게 배제하고 핵심 멤버 한 70, 80가지를 남겼습니다. 그게 지금 EM 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70가지다 80가지다 얘기 못하는 건 각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 7, 80가지 종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미생물이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려면 효모랑 유산균이 합쳤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거기다가 광합성 세균이 붙으면 무슨 일이 나고 이거를 각 케이스별로 다 결과치가 있어야지 이게 과학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미생물은 한 마리씩 잡아서 표 붙여 놓을 수도 없는 상태고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 학자들은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only 한 가지 미생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히가데로 박사처럼 미생물을 막 섞어본다. 이런 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 사람이 미생물학자가 아니라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섞어보면 어때? 이렇게 된 거죠. 섞었더니 힘이 더 세졌다. 1 더하기 1이
그러니까 1 더하기 원래 1은 2가 돼야 되는데 10도 되고 20도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그래서 EM을 항상 어떤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과학적 증빙 서류를 내놔라. 이랬을 때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다. EM을 결코 이제 내낼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EM을 사용했더니 물이 이렇게 맑아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결과치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은 미생물학자들은 이거 별로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붙었을 때, 세 마리가 붙었을 때, 네 마리가 붙었을 때 그 작용을 어떻게 일일이 과학적으로 다 규명을 하겠어요?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이거 경기도권에서 수도권 경기도권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EM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군지는 알아두세요. 누구시죠? 서울대학교의 이은주 박사님. 남자예요. 남자. 은주라고 여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분이 수도권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방송도 많이 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지만 EM의 강한 힘은 이 해바라기 균을 무조건 발효하고 공생하고 항산화하는 쪽으로 끌어오는 강한 힘이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절대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EM 본인이 부패가 된다. 이건 EM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 자체가 원액 자체가 부패하는 제품들은 이게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른 애들까지 다른 데 넣었을 때 EM이 무조건 이 강한 힘을 발휘하려면 EM 원액 자체가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패한다. 이거 좀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EM 원액을 사면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1년이에요. 1년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하셨을 때 뚜껑을 자주 열지 말라는 소리 들으셨죠? 이유도 아셔야죠. 참 물 얘기도 못하고 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안 되죠? 자, 우리가 발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호기성 발효와 현기성 발효를 나누는데요. 호기성 발효는 우리 그 퇴비 만들 때 이렇게 쇠수랑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죠. 공기를 불어넣는 작업에 그게 호기성 발효예요. 공기를 넣어줘서 발효를 시키는 거. 우리 하수 정말 처리장에 가면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를 합니다. 우리 EM은 뚜껑을 닫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현기성 발효의 대표예요. 우리 EM은. 뚜껑을 자주 다 열면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생물이 누구라고 했죠? 광합성 세균입니다. 광합성 세균의 특성이 산소를 엄청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광합성 세균의 역할이 가장 큰 게 이게 바로 우리 EM이기 때문에 뚜껑을 자주 열면 열수록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쓰실 때도 계속 뚜껑 열어놓고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얼른 필요한 만큼 따르고 뚜껑을 꼭 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현기성 발효의 대표라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항산화 작용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패스. 둘째,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화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물에서 EM이 작용하는 제일 큰 원리거든요. 자, 우리 해보셨던 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EM을 그 물에다가 넣는 작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흑공도 있으니까 자, 흑공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 액체로 된 이 발효 EM이 가장 좋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물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가기 때문에, 물론 흘러가면서 계속 물은 정화를 하겠지만, 우리 동네 물을 정화하기는, 우리 동네를 지나쳐서 계속 딴 동네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네를 계속 정화하고 싶으면, 흑공을 만들어서, 흑 자체를 발효해서, 서서히 계속 그 자리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흑공을 만드는 건데 사실은 이 발효액을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물에 작용을 하는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EM을 물에 넣었을 때 도대체 EM이 어떻게 물을 정화하는 걸까요? 그게 핵심이죠.
어떻게 핵심을 어떻게 할까요? EM이 거기 있는 그 들어온 그 물질들을 막 먹어치울까요? 선생님들 그냥 생각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작용할 것 같아요? EM이 나쁜 그 미생물들을 좋게 만든다. 이미 나쁜 애는 좋게 바꿀 수 없어요. 중간자적인 애들을 끌어오는 힘은 있는데 이미 뭐 부패균이나 이들을 걔네들의 성질을 바꾸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 나쁜 부패균을 그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EM이라는 게 나쁜 그 미생물들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화시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원리는 EM이 들어가면 이런 물질들을, 그런 오염 물질들이 뭔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영향이 일어나서, 그죠? 이렇게 오염 물질이 둥둥 떠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 하천에는 EM을 넣어주기 전부터 물을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수준까지의 그 오염물질을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물이 금방 썩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하천에 있던 유용 미생물이 그걸 분해할 능력이 충분할 때까지는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그 원래 하천에 가지고 있던 유용 미생물이 이미 정화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한 오염물질을 보낸 게 그게 문제인 것이지 유용 미생물 자체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들어온 이런 오염물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 EM을 넣었을 때 하천에다가 이미 오염된 하천에다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EM이 작용을 하냐면 일단은 유용 미생물들의, 그러니까 원래 하천에 있던 유용 미생물들의 힘을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얘들이 활동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도 이렇게 무슨 뭘 먹을 걸 줄 때 이렇게 덩어리를 큰 걸 주면 어때요? 먹기가 나쁘잖아요. 그걸 뜯어 먹으려면. 자, EM은 물질을 한다는 것은 잔잔하게, 먹기 좋게, 흡수하기 좋게, 이걸 아미노산과 당과 이런 거 이게 저분자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아주 잔잔하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 유용 미생물이 빨리 흡수해서 없앨 수 있도록,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E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M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닌 거죠. 저분자화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발효액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효소도 우리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퇴비도 다 마찬가지예요. 땅이 흡수하기 좋게, 그리고 또 물이 흡수하기 좋게, 물의 유용 미생물이 흡수하기 좋게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이 저분자화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희과 대로 박사님 오셨을 때 강의 들어봤는데 이거 이거 좀 지금도 아직도 제가 접수가 잘 안 돼서. EM을 잡고만 있어도 그분이 직접 겪으셨대요. 자동차 사고가 났대. 하나도 안 다쳤대. 파동 때문에. 저도 경험을 한번 해봐야 믿으려나. 그거까지는. 그래서 왜 EM 에버미라클 회사에 가시면 막 이런 EM 목걸이, 팔찌를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좀 저는 약간 긴가민가하고 있어서 아직 제가 아직 경지에 도달을 못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비이온화 얘기는 들으셨죠? 모든 표면은 산소와 만났을 때 산화가 되면 정전기를 띠게 되고요. 먼지를 이렇게 끌어당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심한 게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여기다 EM으로 청소를 해주시게 되면, EM을 발라놓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비이온화, 정전기를 띠지 않게 된다. 그럼 먼지를 끌어당기지 않는다. 이게 청소의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이온화 원리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심지어 방사능도 이런 것까지는 좀 내가 보기엔 좀 아닌데 방사능 맞으면 끝이기 때문에. 네. 자, 중금속까지도 비이온화 시켜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예, 아직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예, 잘못 이거 EM을 전파를 하시면, 제가 처음 EM 강의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EM 강의 들었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그렇지. 저 약장수가 따로 없네. 다 좋대.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는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싫더라고요. 무슨, 뻥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막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약장수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되는 건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다 좋다, 막. 무조건 다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약간 거부감이에요. 이때까지 했던 얘기 제가 지금 다 그대로 다시 복습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분자화에 관한 얘기고요. 악취를 제어하는 그 기술이 뭡니까? 우리 미생물 중에서, 우리 80가지 미생물 중에서 어떤 애가 핵심적인 멤버죠? 악취 하면. 그렇죠. 광합성 색이 탁 나와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은 전문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촥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부패균이 증식 못하는 이유는 어떤 미생물의 역할입니까? 유산균, 정장작용,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탁탁 해서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하수종말 처리장 얘기를 드렸지만, 하수종말 처리장도 어차피 다 미생물을 이용한 분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서 이 EM을 충분히 써주면, 15층 아파트에서 한 서너 집만 열심히 써주시면, 나머지 집까지 다 정화할 능력을 갖는다. 어차피 미생물에 의한 분해이기 때문에 이 분해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우리가 쓰면 쓸수록 도움이 되는 거죠. 시간 없네요. 제가 벌써 지금 3시간 넘어가서 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유용 발효 분해에서 자, 향기로운 냄새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특히 황화수소를 이용한 악취 제거에는 우리 아까 광합성 세균이 특별히 작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초산 등의 저분자로 분해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악취 및 이 VOC가 뭔가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휘발성 유기 화합물. 우리 새집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새집 들어갔을 때 공기 중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유해 화학 물질들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의 감소 정도를 EM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우리 새집에다가 그 에버미라클 같은 데 보면 5만 가지 제품이 다 나와 있는데 새집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EM 세제가 있어요. 예, 그 뿌리면 그걸 완화한다. 그래서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뿌려도 사실 상관 없어요. 근데 제품으로 이렇게 더 강화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새집 증후군까지 강화시켜 준다. 예. 농약은요. 우리 과일에도 과일 씻을 때도 EM 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100%는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건 제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00% 제공 못 해줘요. 실험 결과에 의하면 한 30%? 요 정도밖에 감해주지 못해요. 100%를 감해줄 수가 없어요, 농약과. 그러니까 그런 수치 같은 거에 되게 좀 정확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뭐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EM 사용해서 물을 정화한 사례들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제일 유명한 게 제주도 안덕계곡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EM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제주도 EM센터. 그 다음, 부산의 배들병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게 안덕계곡이 제주도잖아요. 여기가 이제 생활하수 때문에 완전 썩었었대요. 완전 폐수가 됐었는데, EM을 꾸준히, 이게 하루 이틀이 됐겠습니까? 네, 물 정화하는데 하루 이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오수 유입을 막아야 되죠. 계속 유입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털개가 올라오는 하천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천지연 폭포도 똑같이 제주여고 학생들이 매주마다 가서 EM 흙공 던져서 1년여에 걸쳐서 해서 살려냈다. 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죠. 굉장히 잘하는 곳이 제주도예요. 제일 못하는 곳이 서울인 것 같아요. 경기도권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힘을. 막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시고. 서울은 아무도 안 해. 네, 흑공은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1번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시간 진짜 실습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비누 만들기를 할 건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죄송한데 그냥 바로 이 다음 시간에 또 이정란 선생님하고 또 하실 거죠? 또 비누 만들기가 또 있어서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폐식용료를 다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EM으로 설거지 한다. 배우셨죠? 근데 삼겹살이 EM으로 닦아질까요? 기름이. 닦아져. 그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안 되는 거 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설거지까지 뭐 기름도 확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이제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가 1시간 2시간 담궈 봤는데 그게 안 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네, 비누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집에 있는 모든 합성세제, 제 목표는 집에서 합성세제 안 쓰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집에 저는 아예 세제를 안 씁니다. 빨래세제고 뭐고 세제가 아예 없는데 그럼 그걸 대신할 뭔가가 필요하죠. 그게 이거죠. 폐식용유를 이용한. 그러면 저는 모든 합성세제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주방세제예요. 그게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요. 이 합성세제의 특징이 뭐냐면 거품이 계속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계속 나기 때문에 얘가 언제가 다시 썼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내 느낌으로 그냥 약간 보독독 하다 그러면 그냥 넣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실험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씩 남아있죠. 그럼 밥 먹을 때 우리가 계속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합성세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지 말아야 될 게 사실 주방세제거든요. 그럼 주방세제를 그러면 대신할 게 뭐가 필요하죠? 이거. 그럼 이거 빨래비누 가지고 어떻게 설거지를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냄새 날 것 같죠? 약간 희귀한 냄새, 이렇게 비누 냄새 같은 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오늘? EM이 들어가잖아요. EM은 뭘 특효약이냐면 악취 제거의 특효약이라서 전혀 그런 악취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EM이 들어갔을 때 그 비누 자체도 사실은 물로 기준으로 보면은 오염 물질이에요. 비누도 오염이 되죠. 합성세제와 차이는 뭔가요? 그러면 분해 속도죠. 분해 속도. 하루 만에 분해가 되느냐, 몇 날 며칠 분해가 안 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사용할 거면 좀 더 환경에 덜 유해한 걸 쓰기 위해서 빨리 분해되는 걸 선택한 것뿐이지 사실은 기름기 없는 거는요 제발 비누질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설거지 할 때 기름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분하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무조건 세제를 쓴다. 무조건. 그러니까 비누도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해도 유입되는 당시에는 오염원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금 덜 위험하도록 더 빨리 좀 자연 친화적이 되도록 하는 것뿐이죠. 만약에 EM을 쓰게 되면요, EM을 쓰는 이 EM 비누는 분해 속도가 하루 만에 한 거의 70% 넘어요. 그러니까 빨리 분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비누보다. 그래서 기름은 제가 이거는 탄설을 좀 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마이크 없어도 될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요. 기름, 제가 좀 탄설을 좀 하겠습니다. 자, 비누의 가장 기본은 다음에 하시겠지만, 오늘은 뭐였냐면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물. 근데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얘를 섞어줘야 돼.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 필요하겠지. 그게 바로 가성소다. 자, 가성소다는 NaOH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학교에서 옛날에 배우셨죠? 자,
나트륨인데 우리 비누에는 산도라는 게 있습니다. 산도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부터 14까지 있습니다. pH라고 하죠. pH라고 하는데 산도라고 하는데 딱 중간이 뭐예요? 7이에요. 7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숫자가 커지면 알칼리, 숫자가 작아지면 산성이라고 표현하죠.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이 중성이 제일 좋아요. 중성이나 약간 약알칼리 이런 물이 제일 좋아요. 수돗물이 거의 다 이 중성 7 근처에 있어요. 자, 마시는 물은 다 이 근처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EM은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현기성 발효의 대표라고 했죠. 산도가 어느 정도에 가 있을까요? 거의 식초 수준입니다. 식초가 어느 정도냐면 산도가 3.5. 우리 EM이 완성됐을 때 맛을 보시면 식초 맛이에요. 산도가. 그래서 물에다가 우리 식물에다 줄 때 농도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죠. EM이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농도가 너무 진했을 때는 식초 맞아 타 죽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농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연하게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자, 이 폐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산화 나트륨은요, 이 끝에 있어요. 강알칼리예요. 이 최강산은 뭘까요? 우리 막 범죄자들이 막 길거리에다 막 갖다 뿌리고 하는 게 뭐죠? 염산. 염산에 우리 피부에 닿으면 타잖아요. 양쪽 극쪽에 있는 이 두 성격들은요, 다 위험해요. 다 위험 물질들이에요. 그럼 수산화 나트륨도 위험 물질이에요. 굉장히 강한 알칼리이기 때문에 살에 닿으면 살이 타요. 그래서 특히 혹시 아이들하고 무슨 활동하고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비누화에서는 이 NaOH가 꼭 필요해요. 수산화 나트륨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비누를 만드는 이유는 비누의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때를 잘 벗겨내는 겁니다. 그죠? 기름기를 잘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기름기를 잘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pH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8 내지 9 정도가 나와요. 약 알칼리 비누가 가장 때를 벗겨내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비누입니다. 그래서 비누를, 천연 비누를 하시는 분들이 비누 다 만들고 나서 산도를 꼭 테스트를 합니다. 8에서 9가 나오는지 봅니다. 아기들 피부 중에 중성 비누 있어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아요. 그럼 중성 비누는 비누의 그 입장에서 보면 때를 벗겨내는데 충실하지 못해요. 따갑지는 않은데 비누 본연의 목적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서 때를 벗기는 목적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는 항상 산도를 8 내지 9를 맞춰야 피부에 나쁘지 않으면서 피부에 적당하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이거보다 더 강하면 강알칼리 비누가 되겠죠. 제가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이 해시공유 갖다 만들어서 파시는 할머니들이 있죠. 저는 그거 사실 마시라고 알려드려요. 왜 그럴까요? 산도 조절.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산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저렇게 큰 깡통에다 기름 하나 얻어 그 가성소다 한 봉지 사. 물은 바가지로 그냥 대충 한 바가지 두 바가지 계산이 없어요. 그러면 가성소다가 많이 들어갈수록 비누가 그 계산 대충 해도 비누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하는 계산은 보이다 보면 이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강알칼리 비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계산이 안 돼서 이게 산도를 못 맞추고요. 또 두 번째는 팬분들 거기다 빨래 잘 되라고 화이트타임 넣으시고, 예? 화이트타임 넣으시고, 옥시크림 넣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합성 세제를 쓰지 않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게 넣어서 더 잘 되라고 그렇게 비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살고. 심지어 저는 그 서민 유연제 있잖아요. 뭐 샤프란 이런 거 있죠. 그걸 막 끝에 넣어서 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넣으세요? 그러니까 피부에 부드러우라고. 네, 뭐 심지어 그렇게까지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율 있죠? 3대1대 0.5. 자, 이게 비율을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기름이 얼마? 3, 물 1, 가성소다 0.5.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요. 기름 양만 딱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기름 양이 얼마이든 비율대로 딱딱 우리 옛날에 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배우셨잖아요. 이때서 먹는 겁니다.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그 그릇이 500짜리 우유팩 갖고 오셨죠? 네, 500짜리 우유팩은 이걸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500이 넘으면 안 되겠죠? 500 용기 안에 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500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자, 기름을 얼마 잡을까요? 300. 네. 5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보시면 3.3대 1대 0.5가 있죠. 저건 뭘까요? 자, 요 두 가지 레시피가 왜 나왔냐면 기름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시는 비누가 CP라는 비누인데요. 저온법이라고 합니다. 자, 저온법은 이 C가 콜드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저온이라는 게 한 40도에서 45도 정도의 온도를 말하는데 이 상태에서 섞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더 높은 온도에서 하는 HP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CP 기법을 하시는 건데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수비누 만들 때 천연비누 만드시는 분들 오늘은 우리가 여기다 무슨 기름을 쓸 거냐면 해식용유 쓸 거죠. 물은 뭐 쓸 건가요? 물 대신에 EM 발효액 쓸 거잖아요. EM 발효액 가성소다는 가성소다 쓸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의 성질이 다 달라요. 올리브유가 다르고요. 해바라기가 다르고요. 그 비누화 값이라고 해서 기름이 1일 때 가성소다를 얼마만큼 쓸 것이냐? 이게 비누화 값이에요. 예. 네. 그게 기름마다 근데 다 달라. 올리브가 다르고 해바라기가 다르고 미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 가지 기름을 넣어서 하면 가성소다 값을 다 계산을 해서 더하기를 해서 정해야 돼요. 근데 이 폐식용유의 문제가 뭐냐면 무슨 기름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자, 거기에 닭을 튀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대 1대 0.5는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값은 아닌 거예요. 기름이 가져오신 건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닭집에서 가져오시면 이게 틀림없이 여기 안에 뭐가 되냐면 닭기름이 포함이 닭을 튀겼으면 닭이 포함이 된 거예요. 닭기름이. 동물성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성이 잘 될까요? 식물성이 잘 될까요? 동물성이 잘 돼요. 상온에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기름은 동물성이잖아요. 돼지기름 속이 허옇게 굳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비누는 이렇게 고체 비누를 만드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쓰는 것보다 동물성 기름을 쓰면 더 비누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동물성 기름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천연 비누를 만드시는 분은 동물성 기름 사용을 안 합니다. 식물성 기름으로만 하려니까 어렵죠. 잘 안 뭉칠라. 얘가 잘 딱딱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좀 요령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어쨌든 닭이 들어갔어요. 그죠? 선생님, 뭐, 집에서 그런데 나 야채만 튀겼어요. 이러면 그 기름은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3대 1대 0.5는 기름이 깨끗할 때. 그러니까, 나 야채밖에 안 튀겼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요 3.3대 1은 300 얼마를 넣어야 돼요, 이거는? 330을 넣어야 되죠? 이거는 닭집 같은 데서 한 20번쯤 튀기겠죠? 이렇게 엄청 튀겼어요. 돼지기름 많이 섞였어요. 이런 기름을 많이 변형이 된 기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레시피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오염이 많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은 3.3대 1대 0.5의 레시피를 쓰시면 돼요. 그거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잖아요. 기름이 깨끗한 건지 여러 번 튀겨낸 건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름도 저렇게 통에다 받아오시면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으면요.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유 막 따르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서 쓰잖아요. 그러면 우유 기름은 맑아.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떨까요? 좀 탁해지죠. 우리 기름 이렇게 하면 밑에 깔아놓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죠. 이걸로 하면 또 비누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비누 수업이 되게 어려운 게요. 기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어떤 거는 30분을 저어도 비누가 안 돼요. 어떤 거는 돌리자마자 비누가 많이 돼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 기름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강사가 되게 골치 아픈 수업 중에 하나예요. 시간 딱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름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을 강사가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강사가 미리 한번 해보면서 상태를 좀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좋죠. 근데 보통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 상태를 모르고 가니까 되게 자 하시는 방법 지금부터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천연 세수 비누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기능성 물질도 넣고 뭐 그런 기름도 종류를 다양하게 넣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CPA 진짜 본격적으로 하실 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만 배우시는 겁니다. 자,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일단 비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1, 2, 3번을 다 같이 세 가지를 혼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성소다라는 애가 성질이 반드시 물에만 넣으면 성질이 있어요. 그럼 여기 기름에다 가성소다를 넣으면 백날 가도 안 녹습니다. 이 가성소다가 보시면 약간 덩어리가 져 있거든요. 얘가 완전히 녹아야지 돼요. 그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기름이 들어가 버리면 절대 안 녹아서 안 돼요. 그래서 비누를 만들 때는 반드시 통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해요. 자, 먼저 물을 제가 이쪽은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릇에다가 지금 제가 대용량으로 만들 때는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대용량으로 만들 때 그릇에다가 물을 먼저 넣을까요? 가성소다를 먼저 넣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을 먼저 넣어요. 반드시 물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가성소다를 먼저 여기다 가성소다를 이렇게 먼저 잡고 여기다 물을 부어버리면 소량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대용량으로 할 때는요. 크게 이렇게 막 고무다라 같은 데 큰 데다 하실 때는요. 대용량으로 할 때 이 양이 꽤 되거든요. 막 3k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물을 부어버리면 얘가 물과 결합되는 순간 화학 반응이 생깁니다. 화학 반응이 생기면서 열이 심하게 나는데 온도가 90도, 80도, 90도예요. 만지면 아 뜨거 할 정도로 온도로 올라갑니다. 그 온도로 올라간 화학작용과 함께 하얀 연기가 올라가는데요. 화학작용이 너무 급격하게 되면 약간 펑 터지는 기분? 잘못하면 이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이 가성소다 양을 따로 그릇에다 잡으세요. 이게 3kg면 이거 한 1.5kg 되지 않겠습니까? 1.5kg 다른 그릇에 담아서 그걸 넣을 때도 가성소다를 넣을 때도 어떻게 넣을까요? 네? 그릇에다가 해서 조금씩 살살 녹여가면서 살살살 부어야지. 이거 한꺼번에 덜푸덕 부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화학 반응이 더 좋은 방법은요. 바깥쪽에 통을 하나 더 하셔가지고 물을 찬물 있잖아요. 담궈놓고 하시면 열을 좀 식히면서 그럼 연기도 덜 나고 화학 반응도 빨리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큰 그릇을 할 때는 이거 좀 힘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살 씹혀가면서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걸 넣을 때 천천히 넣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이걸 완전히 다 녹이시는 겁니다. 가성소다를 물에다가 완벽하게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그릇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릇이 어떤 재질이냐가 중요한데 자, 무슨 그릇이 제일 좋을까요? 플라스틱도 사실 환경오염은 나오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긴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스테인리스. 그렇죠. 스테인리스나 이제 안 되면 뭐 고무다라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막 고무부통 이런 거 그런 거 쓰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우유팩으로 하지만 양이 적어서 그 정도로 하는 거지만 보통은 대용량으로 할 때는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그릇. 양은 그릇. 이 양은 그릇을 쓰시면요. 물을 넣고 EM 발효액을 넣고 가성소다를 넣죠.
이 양은 그릇하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양은 그릇이 녹아내려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 그릇이다. 녹아서 바닥으로 다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사고입니다. 이거 지금 가성소다 녹이물이랑 살만 닿아도 타죠? 근데 이거 작업하다가 손에 가성소다 방울 폈다. 어떡할까요? 갖다 EM을 들다 부어요. 자, EM이 식초죠. 얘는 강알칼리죠. 강산이죠. 어떻게 될까요? 중화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물에다 가서 빨리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근데 이게 대량으로 묻으면 화상이죠, 화상. 그래서 이거 양은 그릇 썼다가 제가 한번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곁으로 보니까 그 양은인지 스테인리스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그 양은 그릇인지 몰랐지. 이정라 선생님도 한번 그래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릇이 그랬어요. 제가 한 번씩 이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릇을 이게 양은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꼭 잘 하시고 이렇게 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 양을 잡으신 데다가 이거를 합해서 이 그릇은 따로 폐식용유는 또 딴 그릇에 담아야겠죠. 일정량 담고 이거 완전히 녹인 물을 여기다가 넣어주셔. 자, 저으실 때 한쪽 방향으로 저으시는 겁니다. 이걸 비누를 트레이스를 일으킨다라고 표현하는데 비누와 약간 걸쭉하게 도토리 묵 쓰는 것처럼 떨어뜨렸을 때 자국이 뚝뚝뚝 생기는 정도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돌리다가 팔 아프다고 반대로 돌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비누가 풀려요. 비누화가 되다가 도로 풀려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은 없는데 한쪽으로 계속 돌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릴 때 빨리 돌릴까요? 천천히 돌릴까요? 천천히. 이게 어느 정도 빨리냐면요. 사람이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들어서 빨리 하기가 계속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쓰냐면 믹서기를 사용합니다. 믹서기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시죠? 그 정도. 근데 믹서기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빨리 진행이 돼요. 뭐든지 빠른 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대용량으로 하실 때는 믹서기를 딱 준비하고 계셨다가 처음에 한번 쫙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손으로 확 저어주시고 또 기계 한번 돌려주시고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근데 오늘은 우리 다 수작업. 네. 자, 오늘은 순서를 좀 바꾸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유팩에다가 먼저 EM을 잡으실 겁니다. EM 발효액을 얼마? 100 잡으십니다. 잡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성소다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가성소다를 잘 녹여주세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잘 녹여주신 다음에 그게 완전히 녹은 상태에서 오시면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계속 저으시는데 오늘은 제가 혹시나 해서 기계를 가져왔거든요. 작은 기계를. 작은 믹서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얘가 어느 쪽으로 보냐면요. 일로 안 돌아요. 선생님들 다 오늘 다 통일할게요. 기계 맞춰서.